신통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뒤가 똑같은 윤태윤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서울과 대구, 부산 등 판세도 예측 불허의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여러 이유로 주목받고 있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는 그야말로 대혼전입니다.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는데요. 잠시 후에 짚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정독하는 신통방송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월 15일 금요일 아침 신문 펼쳐보겠습니다. 동아일보 함께 보시죠. 어제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세계를 양분하고 있는 초강대국 정상끼리 만난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했을 때는 충돌할 수 있다라면서 경고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자, 오늘 스승의 날인데요. 하지만 교사들은 우울합니다. 학부모들의 지나친 악성 민원 탓에 교사 절반 이상이 사직을 고민할 정도라고 합니다. 게다가 교육부가 내놓은 교권 보호 대책도 어처구니 없다는 지적입니다. 오죽하면 교사 단체들이 교육부 기념 행사를 보이콧했겠습니까? 학생들이 가져온 케이크도 먹지 말라고 한다고 하니 선생님들 하기가 참 힘든 요즘입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세 번째 신문입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자 집값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매물 잠김에 강남 집값도 올랐는데요. 엄청난 세금 부담까지 안고 누가 집을 팔겠습니까? 다음 신문 보시죠. 세계일보입니다. 아직 5월인데 벌써 30도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더웠고 거의 여름 날씨였습니다. 이번 주말도 30도를 훌쩍 넘긴다고 하는데요. 올여름 얼마나 더우려고 벌써부터 이러는 걸까요? 아침 신문 살펴봐드렸습니다.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데드라인 앞에서입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1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고 관심 지역으로 떠오른 곳은 바로 부산 북갑 보궐선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보궐선거의 최대 격전지 부산 북갑 새로 나온 여론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산 북갑 후보 지지도 3자 대결 모습입니다. 하정우 35.5, 박민식 25.5, 한동훈 32.6을 기록했습니다. 부산 MBC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북갑 유권자 501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격차가 바짝 좁혀진 모습이고 박민식 후보는 25.5%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짚어봐 드릴 부분은 두 가지인데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지금 굉장히 바짝 붙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한 박민식 후보가 여전히 20%대에 머물러 있다는 부분, 이 두 가지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우선 여론조사를 하는 업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리고 방식도 다릅니다. 면접조사냐 ARS 조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여론조사를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죠. 네. 그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무리고요. 다만 이제 그 여론조사가 뭐 한두 개가 아니고 거의 뭐 10개에 가까운 여론조사가 무더기로 쏟아지면 그게 날짜별로 약간의 흐름의 차이는 저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건 물론 개인적인 견해지만 그럴 경우에 초반에는 하정우 후보의 1강 구도에서 사실은 박민식, 한동훈 후보의 2중 구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비슷한 수치를 보이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고요. 네. 그런데 최근 한 5일 내지 7일 전 정도부터는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후보가 약간 차이가 나는 조사 결과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결국 박민식 후보는 정체, 그 상태에서 한동훈 후보가 약간의 상승, 이래서 1강 2중 구도가 2강 1중 구도로 바뀌는 것 아니냐 하는 정도로 우리가 분석은 충분히 할 수 있죠. 물론 네. 뭐 앞으로 19일씩이나 남았으니까 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저런 흐름은 유권자들이 이제
박민식과 한동훈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좀 몰아주기에 들어선 것 아니냐. 아마 이런 정도로 지금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뉴스원이 의뢰하고 한국갤럽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하정우 39, 한동훈 29, 박민식 21입니다. 이건 역시 무선 전화 연결 면접 100% 5월 12일에서 13일 이틀 동안 진행된 결과입니다. 자, 이제 지방선거 1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초박빙 승부가 벌어지고 있는 부산 북갑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작은 실수라도 삐끗하면 판세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하정우 후보의 부산 북갑 공약 발표에서 나온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북구의 아이들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찾아서, 우리 북구의 청년들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서 북구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북구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액이 1억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부산시 전체 기초지자체 중에 가장 낮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숫자로 주민들의 눈을 가리려 했다면 오만이고 몰랐다면 무능입니다. 실무자의 실수라는 변명 또한 비겁합니다. 북구 주민들의 고단한 현실을 1억 2천만 원의 환상으로 덮으려 했던 하 후보는 북구 주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북구의 GRDP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액이 1억 2천만 원이라고 잘못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자체 중에 가장 낮다. 1억 2천만 원 하는 곳이 전국에 어디 있습니까? 실제 총 생산액은 1,200만 원이었습니다. 10배나 부풀려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논란은 실수를 한 것도 실수를 한 건데 실수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남 탓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과거 오빠 논란 때도 당대표가 시켜서라고 당대표 탓을 하더니 이번에 총생산 5기 논란이 되자 이번에는 캠프 담당자의 실수라면서 또다시 남 탓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제가 볼 때 이제 하정우 수석이 AI 전문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AI만 해야 할 사람이 네. 어떻게 보면 자기에 어울리지 않는 정치판에 와서 굉장히 좀 어설프고 그다음에 실수도 그냥 실수가 아니라 이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국민 총생산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거죠. 네. 1인당 총생산. 네. 그러면 1인당 개인 총생산이 1억 2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북구는 발전시킬 게 없어요, 더 이상. 이건 뭐 세계적으로 최고의 수준이거든요. 네. 그럼 북구를 발전시킨 게 아니고 거기서 더 떨어지지 않기만 하는 거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북구 출신이라는데 왜 저런 것까지 몰랐을까? 일단 GDP의 개념을 잘 몰랐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적어도 이제 숫자 관련해서 이제 본인이 알고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10배나 이게 사실은 튀긴 거거든요. 그래서 저건 제가 볼 때는 이제 하정우 후보의 치명적인 결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애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뭐 처음부터 올 때부터 손털기랄지 뭐 오빠 논란이랄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수치 오류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네. 잘 모른다 하더라도 적어준 게 1억 2천만 원이다 보면 그러니까요. 어떻게 네. 1인당 GDP가 1억 2천만 원이 될 수 있지? 좀 이상하다.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누구나. 네. 그런데 밑에 있는 실무자가 적어줬으니까 1억 2천만 맞겠지 하고는 1인당 총생산을 1억 2천만 원으로 한 것 자체는 이건 숫자 오류가 아니에요. 본인의 어떤 컨텐츠에 있어서 얼마나 이게 빈곤한지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저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오빠 논란에 이어서 굉장히 하정우 후보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적어줬든 간에 1억 2천이라는 숫자를 보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었어야 한다라는 지적입니다. 한동훈 후보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하정우 후보, 준비된 미래가 맞습니까? 현장에서 그 수치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지 못한 후보가 과연 준비된 미래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지적했습니다. 실무진이 실수했더라도 후보가 바로 잡을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진짜 준비된 후보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 탓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오빠 논란 당시에도 정청래 대표가 시켰다 라면서 당대표 탓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까지 들어보시죠.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히스토리가 있는데 갑자기
정대표가 옆에 와서 오빠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오빠라고 따라하길래 오빠? 이랬다가 그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아 이거 무슨 오빠입니까? 삼촌이시라고 해야 되는데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됐죠. 조심 위원님, 하정우 후보가 과연 준비된 미래가 맞느냐라는 한동훈 후보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설령 누가 써줬더라도 1억 2천만 원이라는 게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야 하고 그걸 후보가 수정을 즉각적으로 했었어야 된다라는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라는 게 굉장히 뭐 급박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일정도 그렇고 아마 그 이제 정리를 하면서 실무진이 그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아마 본인도 그대로 읽어서 네. 이런 게 이제 불거졌는데 그 해명하는 과정에서는 뭐 좀 더 세련되게 해명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충분히 체크하지 못했어 뭐 이건 제 잘못이다, 실수고 미안하다 이렇게 뭐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런 것 같고요. 실제로 이게 1인당 그 지역별 GDP라는 게 네. 그 우리나라 평균이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한 4,900만 원 정도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지금 부산 북구 갑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아닙니까? 그럼 네.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아마 그 최저치에 가까운데 그래서 이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하정우 후보가 이 북구가 이렇게 지역 생산액이 적고 이러니까 우리가 발전시켜야 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수치를 갖고 온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사실 뭐 단순 실수죠. 실수고 이제 그 뒤에 뭐 해명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매끄럽지 못했지만 어쨌든 하정우 수석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북구갑을 정말 의미 있게 그러고 내실 있게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하여튼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잘한다 말만 하지 말고 대체 뭘 잘할 건지 얘기를 해봐라 라는 쓴소리를 들은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뭐 적절히 대응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 대응. 아니 저 어르신이 이제 뭐 민주당 지지자일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치인들은 돌아다녀가면서 보면 심지어는 제가 과거에 어떤 얘기도 들었냐면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면 여기에 탁 침을 뱉는 유권자도 있었다고요. 그 정도의 그 사람들도 있는 게 선거입니다. 네. 자 그럴 경우에 뭐 손을 턴다든가 뭐 아니면 뭐 뭘 가서 씻는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거든요. 네. 그럴 경우라도 정치인은 그걸 꾹 참고 제가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지는 못했지만 네. 그래도 제가 잘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온 지 20일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20일밖에 안 됐다는 얘기는 저 상대방한테는 설명이 안 돼요. 다만 잘하겠습니다 정도는 제가 보기에 한 절반의 학습 정도는 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선거를 치르다 보면요. 부산 북갑에 한동훈 후보 지지자만 있다면 이 선거 치를 필요도 없잖아요. 네. 거기에 하정우 후보 지지자도 있고 박민식 후보 지지자도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면 아마 본인한테 호의적인 사람보다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여론조사상으로도 그렇잖아요. 네. 그런 거면 그런 데에 또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인 훈련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그런 점에서 한동훈 후보를 보면 절반 정도는 훈련이 돼 있다. 근데 하정우 후보는 그 훈련이 거의 안 된 것 같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마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남은 19일 동안에 아마 지지율에 그 오르고 내리고 뭐 하는 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네. 궁금하신가요? 그 저게 한동훈 후보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박민식 후보도 나가면 저런 사람 만날 거예요. 네. 하정우 후보도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일단 뭐 저분은 뭐 민주당이냐 국민의힘 지지자라 할지라도 뭐 윤호개인이랄지 아니면 박민식 후보 지지하는 사람은 저런 말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저걸 이제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아마 저런 경험을 한동훈 후보가 많이 겪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게 이제 단련되는 과정이고,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경험이 오면 이제 저분을 자꾸 거기에 순응해주고 답은 하지만 이게 설득하려고 하면 설득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꽂혀 있고 확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2시간, 3시간 걸쳐가지고 설득하면 모르겠지만 네. 뭐 그럴 시간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걸 대응을 너무 막 오랫동안 하고 설득시키려고 하면 사실 이제 시간 낭비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자기를 뭐 반대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럼요. 그분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건 존중을 해줘야 하는 거죠. 지금 아까 여론조사 봤잖아요. 뭐 그냥 30대 30이라고 치면 네. 거의 60%는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걸 알고 이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거고 한동훈 후보도 뭐 잘 알고 있겠죠. 자, 한동훈 후보
손편지를 또 써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눈길을 끌고 있는데 화면 한번 보시죠. 직접 본인이 손편지를 쓴 겁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 전략을 썼었는데 이 전략이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효과가 있는 걸까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금 상승하는 분위기여서 효과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여성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진정성 있게 보일 수도 있겠는데. 지난번에 이준석 후보가 네. 관련해 가지고 손편지 쓰는 전략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어쨌든 많은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만날 때 예를 들면 공보물이나 이런 거를 보낼 때 그냥 이제 막 텍스트 그냥 인쇄해 가지고 나온 거를 했었는데 그때 아마 이준석 대표가 그거를 했을 때 반응이 약간 조금 좋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진정성 있는 정치인의 태도처럼 보이기 때문인데요. 네. 우리가 아까 지금 한동훈 후보 그리고 하정 후보도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내용보다도 그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 후보 정치인이 어떤 태도가 보이느냐, 어떤 모습이냐 이런 것들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유권자들이 이제 보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태도입니다. 네. 정치인의 자세 이런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한동훈 후보는 지역 내려가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선거운동 전략을 조금 펼치고 있는데 저는 아까 아쉬웠던 것이 본인은 하정 후보 관련해 가지고 내려온 지 얼마 안 됐다 막 이런 식으로 비판했는데 자기가 먼저 내려갔는데 근데 저 자리에서는 나는 왜 여기 가서 북구 관련해 가지고 막 유권자께서 질문을 하니까 20일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약간 또 회피하는 태도는 또 그렇게 이제 좋지 못한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지역 유권자들이 이제 막 후보 등록하고 선거운동은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곧 시작하는데 네. 아마도 지금 많은 유권자들이 공약도 공약이지만 후보자들이 어떤 태도로 유권자를 만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보실 것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 홍보물에 일일이 손편지를 끼워 넣어서 전달하고 있는 내용도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의 아내죠. 별도 유세를 또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함께 다닐 때도 있고 따로따로 다닐 때도 있고 다닐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아내가 지금 따로따로 움직이면서 전략적으로 유세 활동을 하고 있다. 물론 박민식 후보 측도 마찬가지일 테고 하정우 후보 측도 아마 마찬가지로 아내도 후보처럼 똑같은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유세전도 유세전이지만 북갑의 최대 변수 바로 단일화죠. 보수 단일화. 이제 투표지 인쇄까지 사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단일화도 그 전까지가 골든타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쩐지 여전히 근데 동상이목이긴 합니다. 서로 다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선을 긋고 있거든요. 두 사람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박민식, 한동훈 후보 두 사람 목소리 듣겠습니다. 저는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단일화는 없다는 입장은 확고부동합니다. 아니 세상에 절대 안 되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숨겨져 있는 거죠. 여론조사라는 게 참 허망하더라고 보니까. 인간이 약하지 않습니까? 약하니까 그런 어떤 기댈 언덕 같은 거를 이제 그 수치에 의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꿋꿋하게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여론조사 수치에는 일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민심을 보고 시민을 보고 갑니다. 큰 민심의 열망 앞에서 그런 정치인들 사이의 정치공학은 종속변수입니다. 이 민심의 열망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다 라고 저는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양자 대결 여론조사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산 북갑 양자 대결. 하정우 대 박민식은 39% 대 32.8%입니다. 오차범위 4. 그리고 하정우, 한동훈은 39.7, 37.6입니다. 두 사람도 오차범위 내입니다.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단일화할 경우에 적임자가 누구인지 묻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적임자는 한동훈 40.7%, 박민식 31.8%입니다. 오차범위 바뀝니다. 한동훈 후보가 더 적임자다라는 의견이 지금 부산 북갑 주민들에게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31.8, 40.7. 실제로 국민의힘 소속의 부산 국회의원들도 단일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걸 저희가 보도해 드렸을 때는 3명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일화가 필요하다. 어쨌든 합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갖고 있는 부산 국회의원, 국민의힘 소속 부산 국회의원들이 이제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필요하지 않다, 후보들에게 맡겨야 한다라는 의원은 6명, 상황 더 지켜봐야겠다, 유보 의견을 낸 사람은 1명입니다. 단일화에 대한 열망이 큽니다. 그리고 후보에 대한 적임자의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병우 의원님? 한동훈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상황의 여론조사 나오긴 했거든요. 지금 그런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부산에는 지역구가 18개입니다. 네. 그중에 17명이 국민의힘 의원들이거든요. 지금 부산 북감만 그 전재수 의원이 당선돼서 한 곳만 빼고 지금 다 국민의힘 의원인데 네. 17명 중에서 처음에는 단일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들이 한 3명 정도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6명, 7명이 됐다가 이제 10명이 된 거예요. 네. 자, 저걸 지금 쭉 놓고 보면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 10이라는 숫자는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단일화를 안 했을 경우에 하정우 후보가 당선된다는 건 수치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뭐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그러지만 실제 속마음은 타들어가죠. 네. 여론조사 얼마나 중요한데요. 사실 그 달리 이 여론조사를 뒤집을 방법이 없잖아요. 이 여론조사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근거도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그 캠프의 사기, 그다음에 부산 북갑에 있는 유권자들이 내가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막판에 가서 결정하는 사람도 대단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결정할 때 사표 방지 심리 이런 것도 있다고요. 네.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이 사람 찍으면 안 되는 것 아니야? 결국 떨어질 텐데 뭐 이런 거를 좌우하는 게 바로 여론조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지금 각각 뭐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하튼 그 부분에 우리가 근거로 해서 분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단계고, 그렇게 보면 한동훈 후보로의 쏠림 현상. 네.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는 이제 그건 다른 당 사람이니까 그렇고, 박민식과 한동훈 사이에서 엎치락뒤치락 가다가 최근의 흐름이 한동훈으로 약간 쏠림 현상이 있는 거는 유권자들이 한동훈이 그래도 박민식보다는 부산 북갑에서 당선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약간 늘어가는 단계가 아닌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 소식 짚어드렸고요. 이제 서울로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31년 전 폭행 사건 논란이 그야말로 접입 가격입니다. 5.18이냐 아니면 여종업원과 외박이냐, 무엇 때문에 이 사건이 시작됐느냐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구의회 속기록에 이어서 폭행 사건 피해자 육성 녹취록을 또 공개했습니다. 정원호 캠프에서는 판결문에 이어서 사건 당시 있었던 동석자의 메시지를 또 공개했거든요.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이 공개한 폭행 피해자 육성 증언 들어보겠습니다. 5.18 때문에 무슨 서로 언쟁이 붙어서 폭행을 했다. 내 기억으로는 그런 거는 전혀 없었어. 그 이후에 사과를 했더니 용서를 받았다는 게 그렇다는데 내가 그런 기분도 아니었고 내 기억으로는 없어 전혀. 5.18 때문에 언쟁을 한다든가 또 그 이후에 사과를 받았다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정원호 후보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당시 속기록과 오늘 공개된 피해자의 육성 증언에 따르면 5.18 관련 언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술집 여종업원에 대한 외박 요구가 범죄의 동기로 보입니다. 성매매 요구를 한 것입니까? 그로 인해 민간인을 폭행하고 공권력을 짓밟은 것입니까? 자, 이 녹취는 피해자가 지인에게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을 국민의힘이 제보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폭행 피해자 A씨는 5.18 때문에 폭행이 벌어진 것은 아니다. 내 기억으로는 그런 건 전혀 없었다. 5.18과 관련된 얘기가 전혀 없었다. 사과를 받았다는 그런 기억도 전혀 없다. 그리고 사과니 용서니 그런 기분 상태도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폭행 피해자 당사자의 입장입니다. 5.18과 관련된 것도, 그리고 정원호 후보 측의 사과도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피해자의 음성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김원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진술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5.18과 관련된 것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진정한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정원호 후보가 사과했다는 것이 유권자에게 사과를 했다는 것인지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를 했다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사과도 없었다 하는 걸 보면 네. 이제 합의 같은 것도 그 당시에 안 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일단 피해자 측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론은 달라지겠죠. 그런데 지금 뭐 계속 정원호 후보 측에서는 당사자보다도 뭐 밑에 선대 캠프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본인은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단지 판결문을 봐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판결문에도 정치 관련 이야기가 나와 있지 5.18 관련 언쟁했다는 얘기는 첫 번째는 안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정치 관련 얘기로 다툼을 하는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딱 확정적이 나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판결문 자체로 나의 무고함이 내가 5.18과 관련돼서 이 얘기 안 했다는 5.18과 관련돼서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판결문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저 판결문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수사 기록이죠. 네. 수사 기록에 보면 피고인 정원호하고 피해자하고 진술 조서가 있을 텐데 피해자 신문 조사하고 네. 거기서 왜 폭행을 가하고 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았는지 그게 자세히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정원호밖에 없다. 그러면 정원호 후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그거 공개해버리면 이건 뭐 완전히 한 번에 다 해결될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왜 저 부분을 뭐 없어서 기록이 오래됐으니까 없어서 뭐 공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약간 지금의 어떤 정원호 측의 주장이랄지 거기에 대한 대답을 보면 거기가 상당히 갸우뚱해지는 측면이 좀 있죠. 알겠습니다. 정원호 후보 기자들의 질문에 처음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어제는 결국 자신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는지 들어보시죠. 김재섭 의원의 주장은 허위이며 조작입니다. 이는 판결문을 보면 명확하고 조작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뭔지는 알겠으나 아마 돌아가는 것은 법의 심판일 겁니다. 당시 이제 사과는 하신 건지? 사과에 대한 기억이 없으시다면 지금 제 심정으로는 다시 사과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했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하도 오랜 세월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억이 없으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언제든지 저는 사과의 마음이고 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는 분명히 했다. 기억을 하지 못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사과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저 질문에 영상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사과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을 못했어요. 본인은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쨌든 뭐 그 피해자가 그 기억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정원호 후보가 이야기한 것 같고요. 네. 이번에 정원호 후보 그 폭행 사건 그 의혹에 대해서 제가 좀 논리적으로 의문이 드는 게 아까 우리 저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폭행 사건이 있었으면 이 폭행 사건이 왜 있었는지를 가해자와 피해자를 다 불러서 조사를 한단 말입니다. 경찰에서. 그러면 다 원인들이 다 나름대로 기록이 됩니다. 그 기록을 근거로 해서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을 받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지금 국힘민주당은 뭐 여종호 외박 뭐 강요 관련해서 뭐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분명히 수사 과정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 아마 기소나 재판 판결문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수사 기록을 공개하면 된다라는 말씀은 나왔습니다. 또 두 번째 만약에 그 여종업 무슨 외박 강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시비가 붙어서 뭐 이렇게 문제가 됐다 그러면은 아니 처음에 그 술자스를 같이 했던 분들은 그 피해자분은 아니었단 말이죠. 네. 어떤 연유로 해서 그분이 개입하게 되고 왜 이렇게 됐는지. 그게 이제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전혀 지금 피해자분도 설명이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마 저기 폭행 사건이라는 기본적으로 다 앞뒤를 다 소위 폭행 사건의 그 원인과 그
심화를 다 저기 조사해서 다 정리한단 말입니다. 그건 기본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전혀 지금 그게 만약 기록이 돼 있다면은 판결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서 이유를 적겠죠. 그래서 저는 한 이 부분이 조금 제 개인적으로 지금 국힘 주장의 어떤 그 주장의 논리적 허점 내지 이해하기 힘든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995년 10월에 양천구 의회 속기록을 보면 당시 정원호 후보와 전 비서실장은 따로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또 다른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원호 후보가 앉아 있는 테이블에서 소란이 일어나자 그걸 말리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 이제 민자당 출신의 비서관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부딪히게 됐다라고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참고로 말씀드리고 정원호 후보는 김재섭 의원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다. 판결문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픽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정원호 후보 측 선대위 지금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데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판결문에 이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던 것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이고요. 속기록이 중요하다라는 입장이고 정원호 후보 측에서는 사전에 기획된 비열한 정치 공작, 판결문 어디에도 없는 성매매 운운하며 자극적인 허위 사실을 더 씌우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양측의 주장도 저희가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전에 기획된 비열한 정치 공작입니다. 판결문 어디에도 없는 성매매 운운하며 자극적인 허위 사실을 더 씌웠습니다. 자신들의 흑색 선전을 위해 자기적으로 왜곡한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건 판결문에 그런 게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형사 판결은 범죄 행위에 더 포커스가 있습니다. 폭력의 배경에 대해서 상세하게 주목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폭행의 배경은 그 구의회의 의사록이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폭행의 피해자 녹취 파일을 공개했죠. 정원호 후보 캠프 측에서는 그 자리에 정원호 후보와 함께 술을 마셨던 당시 양천구의 비서실장을 내용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지 보시죠. 자, 김석영 전 양천구청장 비서실장의 메시지입니다. 당시 6.27 선거와 5.18 민주화 운동을 둘러싼 격렬한 정치적 논쟁 끝에 폭행을 주도한 것은 저였다. 본인이 폭행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정원호 후보는 당시 수습하려다가 사건에 휘말렸을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건 직후 경찰 조서를 받을 때도 본인은 제가 주된 잘못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김석영 전 비서실장은 법의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원호 구청장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거든요. 최영욱 위원님, 본인이 다 잘못했다. 정원호 후보는 휘말렸을 뿐이다. 그리고 경찰 조서 과정에서도 다 내가 주도한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왜 본인은 처벌받지 않고 정원호 후보가 처벌을 받은 건가요? 정원호 후보가 주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았겠죠?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김석영 전 비서실장이 얘기하는 거는 아마 본인이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나서 뭔가 그때 비서실장과 비서 관계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원호 후보를 감싸고 자신이 덮어쓰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니 판결문에 나와 있다면서요. 네. 판결문에서는 만약에 본인이 그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처벌을 안 받았다면 폭행을 주도한 건 아니고, 아니고 폭행을 주도한 거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정원호 후보가 주도한 거라고 봐야 될 것이고, 자 그러면 판결문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1995년 10월 20일 그 양천구의회 본회의 속기록을 믿을 것이냐 하는 건데 그 속기록에서 발언을 했던 사람은요. 이게 사건이 그 95년 10월 11일 밤에 일어난 거예요. 그로부터 9일 뒤에 이 구의원 하나가 질문을 한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얘기를 어디서 듣거나 뭐 취재를 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했을 거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당시에 구청장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비서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구의원 한 사람이 이게 그 여종업원한테 외박을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걸 거절해서 이런 폭행 사건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하지 않았어요. 네. 양천구청장이 부인을 하지 않고 그냥
유흥업소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만 했어요. 만약에 정원호 후보 말대로 정말 이게 그 여종업원과 전혀 무관한 일이라면 과연 그 구청장이 그냥 사과만 했을까요? 아, 그거는 잘못된 얘기고요. 이러이러한 일로 이 폭행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라고 그러나 이만저만해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분석하는 게 합리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판결문이 맞느냐 아니면 속기록이 맞느냐 국민의힘은 사실은 여기에 관련이 없어요. 그 속기록을 인용했을 뿐이니까 그거는 뭐 서로 엇갈릴 수는 있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당시 사건 직후에 그 구의원이 질문한 내용 이걸 결코 무시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피해자의 지금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남한테 맞아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그런 경우가 뭐 없거나 아니면 뭐 한 번이거나 한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때린 사람보다는 맞은 사람의 기억이 훨씬 오래 가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피해자의 주장에도 우리가 충분히 귀 기울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법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지금 메시지 전달한 김석영 전 비서실장이 네. 내가 한 것이다 주도적으로 단지 정원호는 말리기만 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네. 사실은 공소장 범죄 사실에 공범으로 기재가 돼야죠. 공범으로 기재가 돼야 하고 그 다음에 저걸 둘이 짜고 그래갖고 아 정원호 네가 뒤집어 좀 써줘라 비서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뒤집어 썼다고 합시다. 네. 근데 저기에는 누가 존재하죠? 피해자가 존재해요. 그렇죠. 그럼 피해자 조사하죠. 네. 누가 때렸냐? 정원호가 때렸다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때렸다고 구체적으로. 네. 경찰관을 조사했죠. 네. 경찰관도 피해자 아닙니까? 구문집행방해. 경찰관 조사하니까 정원호가 나의 귀를 머리로 들이받았다고 진술을 한 거예요. 그 피해자들이 다 진술한 내용 가지고 공소장이 작성이 됐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김석영 비서실장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주도를 했다. 마치 정원호가 뒤집어 쓴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이건 신빙성이 없죠. 그렇군요. 우리가 객관적인 기록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선홍 위원님, 지금 김석영 전 비서실장의 얘기를 저희가 좀 더 나눠보자면 정원호 후보가 당시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던 거를 본인은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본인이 주도했는데 어떻게 300만 원을 선고받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래요. 본인은 이 사건이 터지고 곧장 사표를 냈다. 그래서 현직에 없었기 때문에 당시 비서였던 정원호 후보가 본인의 공석을 채우면서 비서실장이 됐다. 현직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글쎄요, 저도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 조금 내용을 봤는데 좀 네. 구체적으로 조금 더 내용이 더 나와야지 뭔가 사건을 조금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5.18 관련된 정치적인 사건으로 이게 시작된 것이다. 그것을 증언했다.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199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거를 조금 되돌아봐야 되니까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사건이 났을 때 그 5.18 관련된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무슨 날이냐면은 그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검찰이 불기소를 해가지고 5.18 관련된 관련자들을 처벌해라. 이러한 시위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에 이 폭행 사건이 나고 나서 한국일보, 세계일보, 한겨레, 조선일보, 연합뉴스 많은 언론들이 관련해가지고 5.18 관련해서 다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문 같은 경우에는 5.18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어쨌든 정치적인 사건으로 다툼이 이뤄졌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당시에 많은 언론 보도도 5.18 관련된 다툼으로 싸움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정원호 후보는 한마디로 야당이었습니다. 여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막 다른 취지로 싸웠다면은 여정업 관련된 취지로 싸웠다면은 그게 보도가 많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석영 전 비서실장 입장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6.17 선거, 5.18 민주화운동 둘러싼 격렬한 정치 논쟁 끝에 폭행을 벌어졌고 그 폭행을 주도한 것은 김석영 본인이다. 정원호는 사건에 휘말렸을 뿐이다. 사건 직후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자기가 주된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법적 처벌은
김석영 씨는 받지 않았고 정원호 후보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정원호 후보 측은 그날의 폭행 사건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말다툼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해명에 대해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18은 우리 사회에서 가볍게 꺼내 들면 큰일 나는 정말 가장 엄숙하게 다뤄져야 하는 그런 아픔이다. 위기 상황에서 빼어드는 가벼운 치트키 정도로 소비되는 것이라면 그 정치인은 정계 은퇴가 마땅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뭐 저거는 좀 다른 얘기죠. 우리는 여기서 사실관계를 좀 따지자는 네. 입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5.18 관련한 말다툼이 정말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건데 이준석 대표 얘기는 그거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제 맞는 키로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니까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 규명을 해야 될 부분은 네. 과연 그 정원호 후보의 폭행 사건이 그러니까 5.18 관련한 말다툼 때문이라는 판결문의 주장이 옳으냐 아니면 그 직후에 그 양천구의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그 구의원의 질문 내용이 옳으냐 하는 그거를 규명하는 건데 저는 뭐 31년이 지났지만 규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카페 주인도 있을 거고요. 뭐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종업원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정원호 후보한테 그 들이받침을 당한 그 뭐 홍순경인가 하는 사람도 있고 심순경인가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그런 분들 지금 뭐 은퇴했거나 뭐 대략 그럴 텐데 저는 현장 기자들이 오히려 열심히 좀 물색을 해서 찾아보면 그런 사람들의 기억. 아니 순경이 그 양천구청장 비서한테 얻어맞았는데 네. 그걸 기억 못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조서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어딘가에 조서가 보관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규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원호 후보 의혹이 서울시장 선거 최대 변수로 지금 이렇게 떠오른 상황입니다. 정 후보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 들어보시죠. 중차대한 변화를 부도덕한 초보 운전자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 문제는 저는 당분간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진실 공방으로 흐르면서 점차 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원호 후보의 과대 포장이 벗겨지면서 그 부도덕성과 무능함, 적당히 넘어가는 좌고우면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모두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인물 경쟁력이 이제 그 지지율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 아닌가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정원호, 오세훈 그리고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도 있죠. 여론조사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 가상 대결입니다. 정원호 44.9, 오세훈 39.8입니다. 격차가 두 자릿수까지도 벌어진 상황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고 그리고 오차범위 내까지 접전인 상황입니다.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수도 서울을 그리고 서울 시민들을 지키겠다고 나선 정원호 후보의 형태가 좀 실망스럽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토론을 지금 하자라고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거듭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원호 후보가 이걸 좀 거부하는 모양새죠. 그래서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그렇다면 김어준 프로그램에서도 좋고 정청래 대표가 사회를 봐도 좋다. 어떻게든 토론 좀 하자라는 이야기인데 조심위원님, 토론을 왜 안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면 아까 여론조사도 우리가 여러 개 봤지만 그 오세훈 후보랑 정원호 후보의 격차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여론조사에서 아직까지는 정원호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차범위 내어서 앞선다, 뒤선다 이렇게 표현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여튼 상황으로 보면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인파이팅해서 어쨌든 이 여러 가지 좀 그 상황을 좀 더 띄워서 이렇게 좀 격차를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판단이 있고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아까 그 폭행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선거판에 썩 좋지 않은 지금 뭐 이렇게 소재도 나오고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논란을 피하고 싶은 아마 토론하면 아마
오세훈 후보 측에서 그 부분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책 토론이 될 게 아니라 그런 개인의 신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해서 아마 이런 토론회 하는 데서 상당히 좀 소극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의 꽃, 그다음에 이제 후보자의 검증, 정책 검증 이것은 사실 이제 토론회에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선거에서 토론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실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이제 민주당 후보들은 뭐 부자 몸살이기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대로 가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토론 나가가지고 흠을 잡히고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굉장히 알고 있기 때문에 토론을 되게 이제 거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단계는 지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아까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보면 오차 범위로 좁혀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까지는 오세훈 후보가 쫓아가는 그러한 형세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지금 정원 후보는 부자의 몸살이게 할 게 아니고 자기의 5.18과 관련된 폭행 사건을 사실은 토론에 나가서 이것을 해명을 해서 자기의 잘못 쓰여진 그런 이미지를 벗는 게 좋죠. 이제까지는 뭐 여론조사가 워낙 앞섰으니까 그냥 가기만 하면 당선이 다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더 이제 이 토론 회피 자체가 전에보다도 사실은 정원 후보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뭐 그전에는 뭐 여론조사 워낙 잘 나오니까 뭐 본인은 토론을 안 해도 될 것이다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몰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회피를 하고 토론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런 의구심이 더 증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토론에 안 나가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정원호 후보에게는 이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보고 이제 오세훈 측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거티브 토론회가 안 할 것이다. 뭐 칸쿤 그 여직원과 관련된 거랄지 뭐 굿당 문제랄지 이런 네거티브 하지 않고 부동산만 가지고 정책 토론하자. 양자 토론하자. 이렇게 제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자신 있다고 하면 나가서 해야죠. 더군다나 아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5.18 관련된 뭐 폭행 사건 그건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오세훈 측에서도. 그렇군요. 그럼 이제 정책 토론만 가지고 가면 당연히 토론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정원 후보가 지금 토론을 전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중앙선관위에서 개최하는 법정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건 한 차례 그거는 이제 사전투표 전날 하는데 거기는 참여해서 아마 같이 할 걸로.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아니, 저는 알고 있는데요. 법정 토론회하고 일반 관훈 토론회, 방송기자 토론회가 다른 점이 있죠. 법정 토론회는 후보자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할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적고 시간이 좁아요. 짧아요. 그런데 방송기자랄지 관훈 토론회 그런 데 토론을 하면 이거 양자 토론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토론의 어떤 효과랄지 토론의 실용성에서 보면 사실은 법정 토론회는 형식적인 거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핫한 이야기 짚어드렸습니다. 자, 또 다른 핫한 인물들 만나러 가겠습니다. 오늘의 사람 첫 번째 인물 공개하겠습니다. 편승엽 씨, 트로트 가수 편승엽 씨. 오랜만에 근황을 전했습니다. 2년 전 신우암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을 했던 편승엽 씨입니다. 자, 화면 보시죠. 검은 혈뇨가 나와서 병원을 갔더니 신우암 3기였다고 합니다. 갑상선 기능을 못해서 죽을 때까지 약 먹어야 하지만 지금은 많이 호전됐다라고 전해왔습니다. 건강할 줄 알았는데 저런 또 아픔이 있었군요. 안진용 기자님. 워낙 연예인들의 화려한 모습이 집중되다 보니까는 그런 아픔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편승엽 씨 역시 신우암 3기 판정을 받고 암 투병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신우암이라는 게 신장의 신우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입니다. 중요한 거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편승엽 씨 같은 경우는 이 붉은색 선혈이 아니라 죽어있는 검은색 혈뇨가 나오는 것을 보고 비로소 본인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걸 느끼고 병원에 가서 신우암 3기 판정을 받은 건데 다행히도 현재는 수술을 잘 받고 회복한 상태지만 여전히 갑상선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은 많이 상태가 호전됐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편승엽 씨 하면 바로 떠오르는 노래가 있죠. 메가 히트를 기록했던 찬찬찬입니다. 들어보시죠. 농사 짓고 있는
차디찬 그라스에 빨간 립스틱 음악에 묻혀 굳어버린 밤 깊은 카페에 웃음을 던지면서 술잔을 부딪히면 찬찬찬 그러나 멈출 수 없다는 그 말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그 말 쓸쓸히 창밖을 보니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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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워 내리는 빗물. 자, 찬찬찬입니다. 찬찬찬, 찬찬찬. 자, 이 노래 덕에 정말 한때 어마어마한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찬찬찬 발매 뒤 1993년부터 큰 반응이 있었고, 와, 요즘 시세로 하루에 1억씩 수입을 올렸다. 3년간 트롯 차트 1위를 지켰다. 엄청나게 벌었네요. 얼마나 버는 겁니까? 저런 거는. 여기서 살짝 오해가 있습니다. 매출과 수익은 다르죠. 저렇게 벌어들여도 회사, 경비 다 떼주고 나면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군요. 3년 연속 트롯 차트 1위를 차지했으니까 엄청난 히트곡이라는 거. 이렇게 노래 한 소절만으로 모든 국민을 알 수 있게 하는 노래를 갖는다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노래가 처음부터 막 뜬 건 아니었고 1992년 발표 후에 약 1년 정도의 공백이 있었는데 1년 동안 어떻게 떴는지가 중요합니다. 네. 바로 편승엽 씨 아버지의 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가수를 꿈꿔서 노래를 꽤 잘한다고 하는데 아들이 이 노래를 낸 다음부터는 이분이 갑자기 택시를 타고 다니기 시작을 했대요. 아, 이게 어떤 연관관계, 인연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이 노래를 CD에 담고 다니면서 택시에 탈 때마다 택시 기사들한테 계속 들려준 겁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택시 기사가 그 노래가 좋으면은 계속 그 노래를 반복적으로 틀겠죠. 그러면은 그 택시에 타는 사람들마다 그 노래를 듣고 아, 이게 무슨 노래입니까?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정말로 요즘 말하면 바이럴이죠. 입소문을 계속 낸 끝에 찬찬찬이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노래의 주인이 처음부터 편승엽 씨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과연 누구였을까요? 화면 보시죠. 처음에 다른 곡으로 데뷔를 했다가 네. 아 저거 좀 안 맞는 듯 싶어서 다른 곡을 이제 받으려고 이효섭 씨를 찾아갔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효섭 씨 하시는 말씀이 네. 원래 태진아 씨 드리려고 만든 곡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일단 제가 빨리 낚아챘잖아요. 열심히 뛰어다니면 몇 천만 원은 들어왔으니까 하루에. 아마 요즘 출연료로 따지면 1억이 넘겠죠. 아, 처음에 태진아 씨한테 갈 곡이었군요. 네, 이게 90년대 초면은 태진아 씨가 옥경이,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엄청난 인기를 누릴 때니까 태진아 씨 입장에서는 이 노래를 빨리 듣고 선택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때 네. 편승엽 씨가 듣고서는 아, 내 노래다 직감을 하고서는 가져왔고 실제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된 건데 사실 노래마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세미트롯의 그 시대를 연 장윤정 씨의 어머나 같은 경우도 원래 주현미 씨를 비롯해 여러 선배 가수들한테 갔는데 고사를 하고 결국 장윤정 씨가 불렀거든요. 결과적으로 편승엽 씨가 불렀기 때문에 찬찬찬이 더욱더 높은 인기를 누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1억씩, 매일 1억씩 벌 정도로 잘 나가는 가수였지만 의외로 경제적으로 한동안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몇 달 동안 가스비도 못 낼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는데 목소리 들어보시죠. 가스 요금을 한 두세 달인가 안 내가지고 그때 아주 유난히 추웠던 때인데 2달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20만 원인가 뭐 이렇게 밀린 게 있는데 끊어버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일주일은 버티겠더라고요. 그 온기가 남아 있으니까. 아이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맨발로는 못 당겨요. 옷도 잠바, 오리털 잠바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집안에서 그걸 입고 운동화 밖에서 신는 운동화를 집안에서 신고. 아니 생활이 완전 극과 극으로 박혔어요. 1억씩 벌다가 갑자기 가스비도 못 내고. 네, 가스비 못 내서 결국 온풍기 틀고 지냈더니 전기세가 월 7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된 건데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실 스타가 된 뒤에는 씀씀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편승엽 씨 같은 경우는 힘든 시기에도 경조사비가 월 300에서 400만 원이 나갔는데 줄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대중들이 편승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저 사람은 당연히 잘 살 거라는 이미지, 워너비의 이미지가 있는데 나 힘듭니다. 불쌍한 이미지가 생기면은 스타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 시기에 편승엽 씨 이혼을 겪으면서 대중적으로 적지 않은 질타도 받기도 했는데 그 시기에 꽤 오랫동안 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생활고를 겪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인물 만나러 가겠습니다. 전원주 씨입니다. 지난 3월 빙판길 낙상 사고로 크게 다쳐서 고관절 수술을 받았었는데,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고관절 수술을 해드리겠다고 하는 병원들이 줄을 섰었다면서요? 네, 왜냐면은 전원주 씨의 이미지가 워낙 좋고 그리고 네. 건강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빨리 또 치료를 해드리고 다시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고 한 건데 중요한 건 보통 고관절을 다치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전원주 씨는 고령임에도 단 2달 만에 재활에 성공해서 춤을 출 정도였다는 거죠. 누군가 볼 때는 아니 완치가 안 되는데 너무 급하게 복귀한 게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병원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회복이 빠르냐라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홍보 모델 제안까지 했다고 하는데 전원주 씨가 평소에도 워낙 왕성히 활동을 하고 많은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치료 기간 역시 훨씬 더 단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전원주 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괜찮으신 거예요? 괜찮으세요? 여기 한번 뛰어갔다 올까? 걱정했었는데 준비는 됐어 매 좋은 거 1년은 걸린다는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고관절 병원에서 여기저기서 전화가 들여와. 왜요? 한번 오라고. 돈 안 받아요? 그랬더니 네네네 돈 드릴게요 이래. 야, 전원주 씨. 아니, 저렇게 춤을 추면 웃음이 나오죠. 야, 고관절 수술을 하고 보통 1년 걸린다고 하는데 2개월 만에 저렇게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는 모습.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러브콜들이 온다고 하는데 돈도 드린답니다, 최영우 의원님. 그러니까 단순히 고쳐주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병원을 효과. 홍보할 좋은 기회다 이렇게 아마 그 각 병원들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사실은 86세의 고관절이 이제 그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저 굉장히 심각한 병. 보통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고관절에 문제가 생긴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완치됐다는 것도 2달 만에 그것도 완치됐다는 것도 저희가 주변에서 듣는 거하고는 너무나 다르고 네. 우선 그 수술을 어디서 했느냐는 것도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수술이 얼마나 잘 됐길래 그런데 저런 그 질병들의 또 그 회복은요 사실은 본인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본인이 얼마나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느냐 하는 데에 따라서도 그 기간이 단축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병원이 수술을 잘한 것도 있지만 아마 전원주 씨가 그 본인의 재활 노력을 남들보다 훨씬 더 그 많이 한 것 아닌가 하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아마 뉴스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원주 씨 하면 또 대표적인 짠순이 아니겠습니까? 원주 버핏이라 불리면서 한 푼, 두 푼 알뜰하게 모은 돈으로 주식 투자도 대박을 터뜨렸던 전원주 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짠순이 전원주 씨가 돈 뭉치를 가방에서 꺼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일인지 영상 보겠습니다. 그래도 다 보이잖아. 옛날에는 전원주 오면 짠순이 내가 가만히 혼자 들어놓다가 아유 이렇게 발발 떨고 정말 전원주 짠순이 오고 이러다 갚버리면 남은 손해다. 내가 일부러 돈을 넣어 갖고 나와.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나오다가 주려고. 이제는 있으면 있는 대로 주는 재미를 가져라. 바코스. 자, 아드님도 지금 받아. 아니 갑자기 이야 우와 저는 됐어요, 어머니. 아우, 저는 됐어요, 어머니. 10만 원씩 이렇게 팍팍 이제 생활의 어떤 그 가치관이 바뀐 건가요? 안준영 기자님? 경상에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홀로 외롭게 누워있다 보니까 아 인생 별거 없구나. 이렇게 짠순이로 살다가 가면 나만 손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동안 전원주 씨가 재테크를 정말 잘한다는 게 많이 알려져 있었죠. 그때 전원주 씨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나는
모을 줄만 알지 쓸 줄을 몰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도 사고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좋은 종목을 사서 오랫동안 쥐고 있는 게 성공의 비결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쥐고만 있으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걸 이번에 깨닫게 됐고, 베푸는 삶을 살자는 마음 끝에 저렇게 짠순 이미지를 벗고 용돈을 턱 주는 전원주 씨로 거듭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영상에서 원래 전원주 씨 집이 아니라 저 영상에 배경이 되고 있는 저 집이 이제 아들의 집인데, 아들의 집도 공개를 하면서 이런저런 설명을 좀 덧붙였거든요. 일단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전망이 좋아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심플하게. 전망이 엄청 네. 저희 어머니는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이 부동산 관련 쪽은 잘 모르세요. 저희가 한 22년 만에 처음으로 집을 마련한 거거든요. 혹시 저 집 마련할 때 전원주 씨가 좀 도와줬던 건가요? 저거는 정말로 자력으로 자녀들이 집을 마련했기 때문에 대견해 했다고 하고요. 네. 전원주 씨의 또 다른 재테크 철학은 모르는 건 손대지 않는 겁니다. 본인이 SK 하이닉스도 그곳에 강연을 갔다가 그 기업 문화와 직원들을 본 후 여기는 되겠다고 해서 투자를 했던 거였거든요. 본인 입장에서는 부동산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손대지 않았다는 건데, 하지만 자기가 모르는 영역을 저렇게 자녀들이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까지 마련한 것을 보고 굉장히 대견해 했다는 거죠. 지금쯤이면 또 엄청난 부가 또 늘어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물 만나러 가겠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 대통령이죠. 딱 1년 전 이맘때 마크롱 대통령이 1호기 비행기 안에서 저렇게 영부인에게 뺨을 맞는 모습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여과 없이 공개가 되면서 당시 마크롱 대통령은 이제 팔짱 끼자며 팔도 내밀었는데 영부인이 이제 본체 만체하면서 그냥 혼자 계단 내려가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저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참 많았죠. 부부 사이에 불화가 있었던 것 아니냐, 어쨌냐 저쨌냐 얘기들도 많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조롱까지 당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그 이유가 1년 만에 밝혀졌습니다. 왜 브리지트 여사가 마크롱 대통령의 얼굴을 가격했는지 그 이유가 1년 만에 밝혀졌는데,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Then I call up France, Macron, whose wife treats him extremely badly, and he's still recovering from the right to the jaw. On fait dire à une vidéo beaucoup de bêtises. Sur ces 3 vidéos, j'ai ramassé un Kleenex, serré la main à quelqu'un et juste plaisanté avec mon épouse comme on le fait assez souvent. 평소처럼 그냥 장난치고 있는 과정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다른 주장이 나왔습니다. 안준영 기자님, 어떻게 된 겁니까? 현지한 연예 주간지 기자가 폭로를 한 건데, 물론 사실 여부는 아직까지 다퉈봐야 되는데, 이 사건의 전말은 대통령의 휴대전화에서 아내인 브리티시 여사가 이란 출신한 배우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걸 확인했기 때문에 화를 낸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은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두 사람 관계가 이게 심상치 않아 보인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브리지트 여사가 화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기자 폭로 내용을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의 여성이 이란계 프랑스 배우,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과 문자를 주고받았던 배우인데, 자, 당신 정말 아름다워라고 이란 출신 여배우에게 마크롱 대통령이 문자를 보냈는데, 이 문자 메시지를 브리지트 여사가 본 겁니다. 보고 난 이후에 분노했다. 분노할 수밖에 없겠죠. 분노했기 때문에 저 비행기 안에서 폭행이 있었다라는 어떤 보도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해석들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동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그 보도한 기자의 그 취재원, 어디서 취재를 했느냐 그런 걸 보면 이제 마크롱 대통령의 뭐 비서실 관계자들한테서 이제 취재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뭐 비교적 신빙성이 좀 있어 보여요. 더군다나 그 내용이 꽤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빙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워낙 강력하게 부인을 하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그냥 그런 관계고 더군다나 저 여배우가 플라토닉한 관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네. 뭐 그렇다면 이제 또 사실 뭐 그 정도로 브리지트 여사가 화를 낼 정도는 아닌 관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하나하나를 다 따져봐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메시지가 오고 간 거는 사실인 거고 오고 갔는데 그 메시지 외에 다른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뭐 사건 같은 거 수임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사건들도 적지 않게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죠. 플라토닉한 관계였다. 뭐 이런 게 해명이 되나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혼이랄지 이런 거 소송 이런 데서는 사실 이제 부정한 행위거든요. 부정한 행위는 꼭 성적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부부 관계를 배신하는 그런 이성적 행동 이런 것도 부정한 행위고 그로 인해서 이제 가정이 파탄됐다고 한다면 파탄의 원인으로 봐서 이혼 소송이 돼요. 이혼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보면 이게 브리지트 여사가 그 당시에 아마 비행기 안에서 그 메시지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투다가 내릴 때쯤 이제 저런 뭐 손찌검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절대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플라토닉한 관계다 보면 그거 더 화나지 않을까요? 정서적 교류 이런 게 더 화가 날 수 그러니까 그게 있죠. 이제 그 남녀 사이인데 우리가 정서적 교류라고 하면 그걸 남자 대 남자에서 생기는 정서적 교류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플라토닉 러브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브리지트 여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죠. 안지정 기자님, 브리지트 여사는 뭐라고 합니까? 자, 측근을 통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이 기자가 이 저서를 내기 전에 미리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직접 부인을 하면서 남편의 휴대전화를 절대 보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였고요. 그럼 그날 상황은 뭐였냐? 비행기 난규리 때문에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해서 피곤한 상황이었고 비행기에서 내리고 싶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남편, 이 대통령이 자신을 웃기려고 물을 건네줬는데 그걸 밀치는 장면이 포착이 된 거다라고 하는데 이 주장의 신빙성 여부 역시 저 영상을 보면은 어느 정도는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1년 만에 그 이유에 대해서 주장이 나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다음 키워드 가겠습니다. 만화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로봇가 이 트랜스포머 우리 영화 잘 아시죠? 거기에 등장하는 로봇이 이제 실생활에 등장을 했습니다. 거대 로봇,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로봇이 등장했고 사람을 태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로봇이 지금 등장했습니다. 중국입니다. 어떻게 대단한데요? 사족 보행까지. 지난 10일 공개된 탑승이 가능한 변신 메카 로봇입니다. 이름은 유니트리 GD01이라고 하는데 탑승자를 포함해서 약 500kg 정도 되며 이족 보행, 사족 보행 모두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로 공개된 영상을 보면은 저 타고 있는 사람이 왕 CEO입니다. 이 사람이 직접 조종해가면서 팔을 뻗어 벽을 부수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가격이 8억 5천만 원대라고 하고요. 무엇보다 이거를 양산형, 즉 지금 대규모로 생산해서 쓸 수 있는 모델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3가 공개됐던 영화 아바타를 보면은 그 안에 주인공이 타고 나서 저런 로봇으로 일을 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벌써 현실로 부쩍 다가온 느낌입니다. 네, 이 거대 로봇도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랜스포머,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놀랄 만한 로봇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공장에 투입되는 로봇들도 굉장히 화제인데요. 택배 분류하고 박스를 옮기는 사람들이 주로 하던 일들을 이제 로봇들이 서서히 대체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로봇이 사람이 했던 일들을 하나하나씩 대체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 휴머노이드 회사 CEO에게 8시간 근무가 가능하냐라고 따져본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CEO는 이미 매일매일 로봇이 근무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어쨌든 많은 일들을 지금 로봇이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부분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놀라운 것은 로봇들이 혼자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업도 이제는 가능해졌다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이불을 개고 있는데 이거는 좀 놀라웠어요. 같이 뭔가 일을 협업하고
쉐어할 수 있다는 부분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로봇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를 놓고 보면은요, 서로 협업할 수 있는지, 아울러 디테일한 부분, 관절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부분인데, 사실 이불 정리, 호텔 가본 분들 아시겠지만, 와, 어떻게 이렇게 각을 잘 잡았지 할 정도로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라는 거죠. 그걸 하는데 또 굉장히 이불이 크죠. 그럼 저걸 어떻게 저렇게 각 잡게 만들 수 있을까? 결국은 로봇 2대가 협업을 하고 있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야, 이거는 인간의 영역을 아직까지는 침범할 수 없어라고 하는 부분까지 빠르게 로봇으로 대체를 하고 있다는 놀라우면서도 조금은 무서운 영상입니다. 그러니까요. 2분 만에 침실 정리 끝. 로봇 2대가 협업하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다음 키워드 가겠습니다. 거대한 자신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있습니다. 베이징을 찾아서 이제 3일차가 됐습니다. 어제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일정을 끝으로 이제 워싱턴으로 다시 향할 예정인데 첫 회담이 이루어진 어제 양 정상의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应当做伙伴而不是对手，相互成就，共同繁荣，走出一条新时代大国正确相处之道。 We're going to have a fantastic future together. Such respect for China, the job you've done. You're a great leader. 자, 일단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듯한 분위기가 보이지만 사실 신경전이 악수할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봐야겠죠? 뭐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뭐 힘을 얼마나 세게 주느냐 그런데 이번에는 그 시진핑 주석이 초대한 거고 자기 홈그라운드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먼저 내밀었고 물론 이제 내밀면서도 밑으로 갈 수 있지만 조금 더 위로 가는 그것 때문에 뭐 기싸움 그러는데 뭐 당연히 일반인들도 있는 거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스킨십으로 또 응대하고 그래서 너무 큰 의미를 뭐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손을 잡아 당기고 뭐 이렇게 툭툭 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도 어쨌든 서로의 기싸움으로 분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제 눈길을 끈 장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죠. 평소 정한범 교수님 술 안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술 안 마시죠. 근데 어제는 좀 한 잔 조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마도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 국빈 초청을 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한테 잘 보여야 돼서 얻을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분위기를 좀 내기 위한 그런 제스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례적으로 공손했다라는 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만찬장에 어떤 음식이 오를 것이냐도 관심이었는데 일단 이런 음식이 올랐다고 합니다. 화면 보시죠. 베이징덕, 오리구이. 갑자기 먹고 싶어집니다. 자, 오리구이 올랐고요. 소갈비, 그리고 천천히 익힌 연어도 올랐습니다. 트럼프의 취향을 반영한 음식들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음식들은 어떻게 선택이 되는 건가요? 예, 뭐 당연히 상대국에 대접을 하는 거니까 그분의 평소 성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보는데요. 베이징에서 할 때는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베이킹덕, 북경 오리고기를 보통 하고요. 특히 국빈 만찬에서 중국에서 많이 쓰는 게 그 회하라는 이 절강성, 강소성 일대에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리고 양주, 강소성의 양주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음식이 회양채, 화이양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국빈 요리로 많이 쓰거든요. 그거는 남쪽 지역의 약간 달달한 맛, 그리고 북쪽의 약간 짭짤한 맛을 교묘하게 섞은 그런 이제 음식이어서 특히 양주 같은 데는 장저민 전 주석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 중간지대에 그런 음식을 국빈 만찬으로 많이 쓰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연세가 있잖아요.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소화가 잘 되고 부드러운 쪽으로 하는데 아마 이번 그 전체적인 음식을 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베이징덕, 소갈비, 연어 등이 올랐다. 취향을 반영한 음식이다. 당연히 그랬겠죠. 자, 특히 어제 만찬장이 마무리될 무렵에 흘러나온 노래도 화제입니다. 정한범 교수님, 어쨌든 YMCA 노래가 흘러나왔다고요. 이건 딱 트럼프를 위한 노래가 아니었나 싶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도 그 선거 유세 때도 YMCA 틀어놓고 춤추고 그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상징하는 노래
라고 볼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 뭐 젊었을 때도 이걸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네. 아마 뭐 중국 쪽에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국빈으로 초청을 했기 때문에 뭐 아까 이제 음식도 그렇잖아요. 음식도 이제 중국 요리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평상시에 좋아하는 스테이크 꼭 내놓고 그래서 되게 이제 뭐 이런 요리나 이런 문화, 음악 이런 것들이 서로의 취향을 이렇게 반영을 하면서 네. 화합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내놓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에 이제 YMCA도 아마 중국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저 와인도 한 잔 마신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리고 어제 또 회담장에서 눈길을 끈 사람이 있는데 일론 머스크의 아들이 회담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아들까지 미중 정상회담에 데리고 갔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일은 좀 쉽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다분히 이제 미국적 문화 그런 게 들어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 머스크는 지금 중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고 있잖아요. 네. 잘 아시다시피 뭐 요번에도 자율주행에 관한 테슬라를 이용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머스크의 가장 그 큰 목표는 스페이스 X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게 이제 중국의 태양광 에너지라든가 그리고 지금 중국의 인공태양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부족한 에너지 문제를 좀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리적인 입장으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 뭐 이용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만 아들의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내가 이 중국에서 계속 갈 거다. 중국 SNS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귀엽다고. 그리고 중국식 가방을 또 맸거든요. 복장도 약간 복장도 중국 비단 조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를 주면서 실리적으로 중국 사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건데 특히 머스크가 중국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은 어떤 게 있냐 하면 사실은 설계 이런 거는 다 미국에서 하더라도 그거를 제조하는 이런 거는 다른 나라가 할 수가 없어요. 중국 그게 강점이 있잖아요. 제조를 많이 하면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이 금방금방 수정이 됩니다. 빅데이터가 데이터가 쌓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대화해서 자기 사업을 굉장히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모습의 단면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는 정상회담 자리에 지금 테슬라의 머스크의 아들까지 등장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눈길 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루비오 장관입니다. 엄지척? 엄지척은 어떤 이유로 한 겁니까? 글쎄요. 뭐 아마 이제 루비오 장관이 이 시선을 끄는 이유는 과거에 중국에 대한 이제 강경 발언 이런 것 때문에 입국 금지 대상이 올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 루비오 장관의 한자식 표현을 바꿔가면서까지 그래서 이제 그 입국 금지 리스트를 이제 우회해서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됐는데 뭐 사실 이제 그런 전력을 따지고 보면 루비오 장관이 저기에서 굉장히 좀 근엄한 표정을 지으면서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름 또 사실 이제 중국 가보면 중국의 문화나 이런 게 굉장히 전통이 깊잖아요. 서양 사람들 특히 이제 전통이 250년밖에 안 된 미국인들이 가서 보기에는 정말 이 문화적인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감탄을 자아낸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한 표정을 지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뭐 일론 머스크도 왜 이 카메라로 360도 돌면서 이게 뭐 찍고 그랬던 것이 역시 중국에 오면 정말 이게 대단한 문화재들이 많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데 루비오 장관도 좀 그런 표정을 좀 지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저렇게 여러 가지 화기애애한 분위기, 그리고 긴장을 풀어주는 분위기, 또 여기저기 둘러보는 어떤 분위기도 있었습니다만 두 사람이 만났고 정상회담은 2시간 15분 정도 진행됐는데 비공개 정상회담 과정에서는 서로 굉장한 또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충돌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대만 문제, 대만 문제를 잘못 건드리면 중국이 미국과 충돌할 수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면전에서 시진핑 주석이 말을 했거든요.
이건 굉장한 경고 아닙니까? 네, 뭐 경고인데 사실은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계속 레드라인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잘 기억해 보시면 시진핑 주석이 직접 얘기를 했다라는 게 이제 경고의 메시지가 강한데 저보다 훨씬 강경한 발언을 중국의 지도자급 인사에서 많이 했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머리가 터지고 피를 흘릴 거다. 자기가 스스로를 불태우는 거다. 대만 문제를 건드리는 거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특별히 중국과 대만, 특히 대만 해협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경하게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니까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중미 관계의 핵심 문제고 이거가 이 대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미 관계의 최대 공약수다. 그러니까 뭐 레드라인을 넘고 안 넘고 그거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이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미국도 그거를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라는 이제 의사의 표시죠.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했을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시진핑 주석의 얘기는 나오고요. 정한범 교수님.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리액션이 아직까지 공개되진 않았어요. 좀 있으면은 뭐 입장을 밝힐 거라라는 백악관 관계자들의 목소리는 있었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대만 문제가 사실 지금 이제 미중 관계에서 여러 현안들이 있지만 가장 풀기 힘든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만 문제를 이제 잘못 건드리면 미국의 외교 전략 전체가 다 흔들리는 거거든요. 지금 트럼프 일기 이후로 트럼프가 가지고 온 이제 전 세계사적인 변화가 바로 이제 중동 중심의 세계 전략에서 중국 중심, 아시아 중심의 세계 전략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미국의 최고의 전략이고 그 핵심에 대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만이 그냥 하나의 섬이었지만 지금은 중국을 바로 코앞에서 견제하는 아주 중요한 전진기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도 대만 문제를 거론했다가 지금 중국과 아주 관계가 아주 나쁘잖아요. 지금 미국은 대만 독립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의 외교 정책의 제1원칙은 하나의 중국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할 때도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랬고 미국이 수교를 하고 있던 자유중국, 당시에 이제 자유중국이라고 불렸던 대만이죠. 거기와 단교를 하고 중국과 수교를 한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 미중 관계의 가장 기초인데 최근에 미국의 이 움직임을 보면 대만 독립을 지지한다라고 확실하게 선언만 안 했지 사실상 그것을 지원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미국에게 명시적으로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대만이나 우리 이쪽 민주 진영에서 볼 때 굉장히 걱정스러운 행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대만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이 바뀌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일본이나 필리핀 또 이런 미국의 동맹국들이 지금 미국을 굉장히 의심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아마 그래서 이제 루비오 장관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먼저 지금 잠깐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스나 노를 명확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아마 중간 정도 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하겠다 내지는 기존의 이런 원칙에 큰 변화는 없다라는 선에서 중국과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세상이 불안하면 절차나 합의 이런 것보다 지도자의 결단력과 카리스마에 기대게 되는 게 인간 세상 심리입니다. 러시아에는 현대판 차르, 중국에는 신황제, 미국에도 제왕적 대통령이 들어섰습니다. 기대는 마음은 잠시 편할지 몰라도 사람 한 명의 기분이나 욕심에 온 나라가 휘둘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또 민주주의 시스템입니다. 힘들고 더러 귀찮더라도 잘 가꾸어 나가야겠습니다. 자, 시토방송 오늘 수사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8시 5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